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코스피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고 있죠. 네, 코스피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1%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중 2,450선 중반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 5,800억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장중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00억 원, 52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총 상승도 대부분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떨어진 54,000원 초반선에 거래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에서 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른 18만 3천원 후반에, 기아도 1% 미만 올라 9만 5천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4포인트 떨어져 690선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과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오른 1,437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오른 1,437원에 개장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소폭 상승세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는 1% 미만 오르고 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포인트 오른 39,470선에, 대만 각권 지수는 35포인트 오른 23,070선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2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개 변론이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따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는 21일까지 2차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직답을 피했는데 출석과 관련해 검토 판단에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헌재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실에서 아직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인편과 일일 특송 5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 초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정인 기자. 한 권한대행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는 당부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과 유관기관의 연말 모임도 적극 가질 것을 독려했습니다.
오 기자, 국무회의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있었나요? 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25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25%는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을 쓸 경우 총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던 대체인력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까지 포함해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인당 최대 20만 원도 신설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마무리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단체들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김한나 기자. 상법 개정 우려에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죠. 네,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재개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개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태원 회장도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기업이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 일정 수준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환율과 경기 위축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내년부터 300만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정부가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수수료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요? 네, 정부와 신용카드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05%포인트에서 0.1%포인트 낮추는 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는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현 0.5%를 0.4%로 내리고요. 3억 원 초과 30억 이하 중소 가맹점은 세부 구간별로 1.1%에서 1.5%를 1%에서 1.45%로 인하합니다. 체크카드도 영세 가맹점은 0.25%를 0.15%로 낮춥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 중소 가맹점 전체 304만 6천 곳은 약 3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율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세 가맹점은 지금보다 23%, 중소 가맹점은 4에서 9%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로 1억 6천만 원, 체크카드로 4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연매출 2억 원 가게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간 20만 원 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대신 수수료율 조정 주기는 처음으로 연장됐다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수수료 원가인 적격 비용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3년마다 재산정해 왔는데요. 이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적격 비용 재산정할 때마다 카드사 수익원이 수수료가 예외 없이 줄다 보니까 산정 주기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는데요. 당국은 수수료 감소로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고금리 카드론을 늘린다고 보고 산정 주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연장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들은 매출액 30억 초과 1,000억 이하 큰 가맹점의 경우 일부 수수료율을 올려왔지만 이번에는 상생 차원에서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내일부터 1순위 청약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웬만한 빌라 한 채 주인들도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재희 기자. 유주택자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내일부터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 88 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비아파트의 소유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빌라 수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자칫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경쟁률에 더 불을 붙이지는 않을까요?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 전망인데요. 청약 자격이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단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청약에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에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33% 줄었는데 지난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 이들의 구직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수법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로 사칭한 사기범은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가짜 채용 공고를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 접근합니다. 화상 면접이 필요하다며 화상 면접 앱 설치 관련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는 이를 통해 취준생 핸드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합니다. 이후 사기범은 취준생이 악성 앱을 설치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면접 코드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후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거나 검은 화면이 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면 취준생의 핸드폰은 해킹된 겁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소개하면서 취준생 계좌에서 무단으로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 등이 발생하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기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청년 세대조차도 피싱 수법을 잘 알지 못하면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절차에 의심이 든다면 구인 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휴대전화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신거래 안심 차단이나 휴대전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내년부터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시키면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부당 환승을 막기 위해 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 방안도 추진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관련해 개편안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산업의 판매 수수료 관행이 불완전 판매나 부당승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설계사가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가입자가 알도록 안내표가 제공되고요. 각 보험사의 판매 채널 상품에 따른 수수료율도 온라인상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손을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1, 2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설계사들이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가입시키는 데에만 혈안이고 정작 유지와 관리에는 소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보험사는 유지관리 수수료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보험 관리를 잘하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설계사에게 1년 이내에 줄 수 있는 수수료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GA 소속 설계사들도 앞으로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고요.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상품별 사업비가 적정한지 등을 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확정해 가능한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담배꽁초 하나로 발생한 화재가 300억 원 규모의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해태제과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두 회사가 어떤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CJ 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벌인 담뱃불에 해태제과 공장 일부가 불에 탄 사고와 관련해 해태제과와 CJ 대한통운 간에 14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난 2022년 해태제과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사이 소송 규모가 3배 커진 겁니다. 이와 별개로 KB손해보험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 구상권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화재로 KB손보가 해태제과에 지급한 보험금을 대한통운에 청구한 겁니다. 해태제과 측은 화재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해태제과 천안공장의 물류창고에서 제품 배송을 담당하던 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벌인 담배꽁초로 창고와 제품, 차량 등이 소실됐습니다. 당시 해태제과와 KB손보 등은 이 화재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차질이 생긴 것을 감안해 피해액을 300억에서 400억 원으로 봤습니다. 이에 회사들 간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해당 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도 진행됐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에 따라 2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당사가 가입한 보험금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셀트리온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각축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자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이름은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주력해온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판매를 넘어 CDMO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내에 최대 20만 리터 규모로 설계해 내년 10만 리터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생산 설비 등에 자체적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이후 수주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비슷한 금액을 외부 투자로 추가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 회장은 국내외 증시 상장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셀트리온이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강자인 셀트리온도 CDMO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바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에 앞서 올해 여러 바이오 업체들의 CDMO 시장 진출 선언도 잇따랐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MO 기업을 인수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송도 공장 첫 삽을 떴습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20년간 바이오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10만 리터 규모 공장을 8천억 원에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우리 말고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새해에도 유통업계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솟는 금값에 국내외 주요 주얼리 브랜드들의 줄 인상이 예고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정보윤 기자, 티파니가 가격을 올린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는 다음 달 15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인상률은 5%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혼수용으로 인기인 티파니 솔리스트 반지의 경우 46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가까이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티파니는 올해 초 국내 가격을 약 4% 올린 데 이어 10월에도 실버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석 달여 만에 또 가격 인상에 나서는 셈입니다. 정보윤 기자, 소비 침체로 명품 업계가 예년만큼 호황이 아닌데 가격은 계속 오르는군요. 네, 이번 인상에 대해 티파니 측은 미국 뉴욕 본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정확한 인상률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얼리 브랜드들의 줄 인상을 예상해왔는데요.
금값이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급등한 데다 내년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티파니뿐 아니라 까르띠에와 부쉐론 등 국내외 명품 주얼리 브랜드들이 내년 상반기 잇따라 가격을 올릴 전망입니다. SBS 비드 정부인입니다. 11년 넘게 표류하던 롯데의 상암 DMC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거장에게 복합 쇼핑몰 디자인을 맡긴 롯데가 5년 뒤 개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상암에 짓는 롯데몰의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는 서울 상암동 DMC역 인근 부지 약 26,644제곱미터의 복합 쇼핑몰 타임빌라스 상암을 짓기로 했습니다. 롯데의 DMC 복합 쇼핑몰 개발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롯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 내후년에 착공에 돌입해 2029년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건물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파트너스에서 맡기로 했는데요. 앞서 선정된 타임빌라스 송도에 대한 작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이곳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만 13개의 쇼핑몰을 지을 계획인데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절차가 지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롯데몰 개발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를 대표적인 미디어, 문화 쇼핑 지구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상암 롯데몰 부지를 1,972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무려 11년가량 착공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롯데 측이 마포구청에 지구 단위 계획과 세부 개발 계획안 결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마포구청은 판매 시설 비율, 주변 도로 이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고 총 체납액은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 3천여 곳 가운데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3분기 4.9%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 부진과 석유화학 업종 불황 때문에 기계, 전기, 전자와 석유화학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찬 공기가 추가로 남하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하지만 공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